우월한 인간? 파란 눈? 금발, 건장한 목. 히틀러. 히틀러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데. 안 좋죠. 인간을 교배시킨다고? 우월한 인종을 탄생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 느낌이 정말 안 좋은데. 어머. 이런 일이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에이즈의 면역을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인간 존엄성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된 일이라 충격이 컸는데요. 과학자들은 인간 대상의 실험은 미친 짓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거 독일 얘기 아닌데, 이거는? 거의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네. 맞아요. SF 영화에서. 놀라우시죠?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쌍둥이를 출산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철저히 금지되어 온 금단의 과학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조작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19세기 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우수한 형질만을 물려주자라는 학문입니다. 위험한 건데, 이거. 놀랍게도 이후 우생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생학의 뿌리가 어떤 인물에서 출발했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그래, 그렇죠. 됐어. 다윈은 인류 최고의 발견인 진화를 밝혀내면서 수천 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불변의 진리를 완전히 깨부순 인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가 예수, 무함마드, 뉴턴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 씨, 피터 씨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저도 특히 생물학 전공했으니까 다윈 당연히 알죠. 하고 영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그 진화론도 배우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 인물이고 하나님 아니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창조론. 그거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 많이 받는 학자죠, 지금까지요. 사실 오랫동안 유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동식물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생물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진화한다. 이게 바로 다윈 진화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자연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을 잘못 해석한 일부 사람들이 인류라는 종 전체를 진화시키려면 열등한 인간은 도태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의 인생에 무슨 영향을 어린 시절이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윈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그림으로 함께 볼까요? 그림? 근데 진짜 많은 건물들이 큰 거 같은데요, 되게? 저게 다 진짜 집이에요? 아니, 집에 산책로가 있다고요? 부자.
와. 집이 건물이 여러 개예요. 온실 정원이 다 있는데. 와. 굉장히 부유했나 본데요. 금수저 같아요. 잘 살아요. 슈르스버리는 여의도 면적의 7.5배 정도 되는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슈르스베리 땅의 4분의 3이 다윈 집안의 땅이었다라는 얘기, 다윈 집안의 땅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정도. 와.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1809년 2월 12일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될 위대한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윈의 친가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의사였고요. 특히 친할아버지는 영국 국왕인 조지 3세의 주치의를 권유받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외가 쪽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자기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고급 도자기 브랜드의 창시자입니다. 바로 웨지우드이죠. 그 웨지우드가가 바로 다윈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주 너무 비싸죠. 아주 비싼 도자기 브랜드입니다. 아 도자기 브랜드. 네. 좀 사는군요. 찻잔, 커피잔, 홍차잔 같은 거. 와, 그 가문이구나. 네. 그럼 이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다윈은 어떻게 자랐는지 초상화를 볼까요?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 다윈이 어떤 아이였을 것 같은가요? 아, 되게 차분한 아이처럼 보이는데? 아, 개구장이 같기도 하다. 눈빛 봐봐. 어. 장난기 개구장이 약간. 개구장이. 장난기, 개구장이. 근데 약간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분에 주목해 주세요. 화분이요? 아, 힌트는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식물이랑 대화를 하는 친구. 아, 친구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분이세요. 규현 씨 가까이 가셨어요. 맞나요? 다윈은 어릴 적부터 집안이 소유한 넓은 산과 정원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연에 관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와, 부럽다. 피터 씨, 다윈이 워낙에 이 금수저다 보니까 뭐 자라면서 뭐 동국정은 한 번도 안 해봤겠어요. 네, 맞아요. 평생 직업이란 거 가져본 적은 없었고요. 하고 조금 그 다음 얘기지만 결혼했을 때도 백수였었는데 그 집안에서 물려받았던 재산으로 그 돈으로 그냥 결혼식도 하고 그런 돈 걱정 없으니까 평생 그냥 좋아하는 연구만 집중할 수 있었고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던 거네요. 얼마나 좋아요. 노워리 라이프. 와,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 맞아. 근데 끝났어. 끝났어? 우리는 저렇게 못해. 다음 생에. 교수님, 그럼 이렇게 명망 깊은 의사 집안에서 아들이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한량처럼 지내는 거를 집안에서는 가만히 뒀나요? 그럴 리가 있었겠습니까? 어. 다윈의 아버지는 이 시기에 다윈을 크게 야단쳤어요. 크게 야단을 쳤는데 뭐라고 혼을 냈을까요?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신경 쓴다는 일이 고작 사냥하고 강아지 돌보고 쥐 잡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자신에게나 집안에나 망신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야. 땡! 다윈이 9살 때부터 기숙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16살까지 되도록 공부에는 별 뜻이 없고 관심을 안 보이고 산으로 들로 다니기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크게 혼을 내셨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그 아들한테 거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의사가 되게 원하셨을 수도 그럼요. 있고. 다윈의 장래를 걱정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뭐지? 아버지는 바로 16살이 된 다윈을 형 이레즈머스와 함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윈의 의대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다윈은 의대 실습 때 수술실에 들어가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막 사람을 듣기만 해도 무서우시죠? 무슨 실험을 했나? 해부하잖아요. 수술. 그런 수술실의 장면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실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요, 아직 마취제가 쓰이기 이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나 같아도 못하겠다. 아무 그걸 어떻게 상상하기 싫다. 어떻게 맨정신에 하기 싫다.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때려서 맨정신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뒤에서 백허그 하는 분은 왜? 백허그를 왜 하고 계실까요? 못 움직이게 잡고 있구나. 못 움직이게 고정해야 되겠죠. 너무 싫어. 이것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크리스 씨, 저 당시에 그 의사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좀 독특한 기준이 있었다면서요. 마취 없었잖아요. 마취 없이 수술하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술 가장 빨리 하는 의사가 실력자라고 인정했고 이 하지정맥 수술 2분 30초 만에 했던 의사도 있었대요. 이 당시 30초. 급속도로. 아니 그러면은 이때 다윈은 그럼 아버지 눈치 때문에 의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떠날 것이냐 뭐 고민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트라우마 생겼으면 떠났겠네요. 그렇죠. 다윈은 어린아이 수술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다윈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대신 집으로 돌아온 다윈에게 너는 의사 대신에 이것이 되어라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집에 산책로가 넓기 때문에 정원사. 정원사, 뭐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답. 종교적인 시대였으니까 종교 지도자? 네, 정답입니다. 바로 성직자예요. 다윈이 살던 빅토리아 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순위를 다투었던 게 바로 의사와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도 뭐 의대만큼이나 좀 까다롭고 엄격할 것 같은데 잘 적응했을까요? 맞습니다. 신학도 엄격하고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학문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다윈은 이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식물? 그게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곤충이네 곤충. 딱정벌레? 딱정벌레 맞습니다. 딱정벌레예요. 다윈은 어릴 적부터 자연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수집욕도 매우 강해서 식물이나 곤충을 모으는 수집광이었어요. 우와. 근데 당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다윈이 나무 껍질을 벗기다가 신기한 딱정벌레 2마리를 발견했어요. 다윈은 당연하게 양손에 한 마리씩 쥐어들었어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딱정벌레를 입에 넣고 No. 새로운 딱정벌레를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와, 나 입에 넣을 생각 꿈에도 못했다. 정말 엄청난 수집욕이죠. 네, 이런 엄청난 수집욕과 탐구심 때문에 다윈은 훗날 이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과연 무엇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팔이지요. 그 육식을 하는 그 식물. 아니 저게 영국에 있었나? 잡아먹어? 우와. 신기하다 근데. 다윈이 발견한 건 바로 식충 식물입니다. 이거 다윈이 발견했어요? 와. 네, 어릴 때부터 식물과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후에 이런 새로운 발견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이런 취미 활동 때문에 이 인물과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파브르입니다. 같은 사람이야? 동시대군요. 같은 시대. 여러분이 어릴 때 알고 계신 그 파브르 맞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다윈이 파브르에게 보낸 편지를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곤충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낸다는 당신의 훌륭한 실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나는 전부터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가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덕후들끼리의 대화네요. 덕후들끼리의 서신 교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생물 관찰과 수집에 열성을 쏟던 다윈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엄청난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식물학자인 존 스티븐스 헨슬로 교수로부터 영국 해군의 함선인 비그로 탑승을 제안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바닷길 탐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비그로는 지도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항하는 영국 해군의 배였습니다. 다윈이 제안받은 것은 바로 선장의 식탁 친구, 말하자면 말동무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대부분 선장을 했는데요. 일반 선원들과 말을 섞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가 출항을 하면 길게는 몇 년까지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말동무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해를 맡은 선장 피츠로이가 말동무를 해줄 사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다윈은 피츠로이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아, 면접이 있어요? 면접을 자, 통과해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케이. 다윈은 이것 때문에 선장과의 면접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코가 그 언어로 말로 둥그래. 둥그렇다? 뭉뚱한 거야? 뭉뚱해요. 코가 뭉툭하다. 정답입니다. 지원 씨 정답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정답이 옆에 너무 정답까지 허무한 나오는데 문제예요, 너무나 문제. 오래 걸렸습니다. 뭉툭한 잘 거 들어보세요. 그게 왜 탈락 위기죠? 당시에는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었고요.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지능, 능력, 의지 이런 것을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런 게 있었구나. 오늘날로 치면 관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양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다윈의 코 모양이 뭉툭한 것을 보고 아 저런 뭉툭한 코는 열정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징표인데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윈의 해박한 지식을 대화를 나눠보고 확인한 선장은 승선을 허락했고요. 1831년 12월 27일에 다윈은 22살의 나이로 비그로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한 비그로의 항해 계획은 길지 않았습니다.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를 가서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따라 돌아오다가 태평양을 지나서 돌아오는 약 1년간의 항해가 계획이었습니다. 와, 한 바퀴를 돌았네요. 네. 1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게 가능했을까요? 너무 고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그로는 중간에 측량이 잘못돼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기도 하면서 항로와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교수님, 근데 다윈은 장거리 항해가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호기심이 많았던 다윈은 이 항해가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긴 항해 동안 수집광의 면모를 발휘해서 무려 생물 1529종과 기타 표본 3907점이라는 엄청난 양을 수집했죠.
자, 이 표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약간 인삼 같기도 하고. 그거 PC방에서 파는 그 문어발 아닌가? 자, 이것은 1832년 항해 후에 처음으로 상륙했던 카보베르데 섬에서 채집한 문어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머무를 때마다 채집했던 여러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어이구. 자, 이것은 네, 조개. 당시에 모았던 조개류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모양도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다윈은 육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도 여러 생물을 채집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생물들을 표본으로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배에 실어서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1835년에 다윈이 데려온 이 동물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2006년까지 생존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1835년에 데려왔는데 2006년. 자,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거북이요. 거북이. 너무 쉽게 잘 맞추시네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자이언트 거북이네. 이 거북이는 이름이 있어요. 해리엇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리엇. 아마 1830년경에 출생한 걸로 추정을 하니까 2006년까지 와. 약 176세를 살았던 셈이죠. 거의 기네스북에 올랐겠는데요? 거의 무천도사네요. 피터 씨, 이때 다윈이 또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다면서요? 네, 1832년 그 아르헨티나 도착해서 그 찾은 메가테리움이라고 해서 나무늘보와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동물 그 화석 발견한 거죠. 몸 길이는 6m고 몸무게는 무려 4ton이었어요. 대박. 그래서 진짜 곰처럼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추정돼요. 4,000kg라고. 근데 6m인데 나무늘보처럼 움직여요? 그때 옛날 당시에 아니 그땐 빨랐겠죠. 빨라요? 빨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그 속도는 잘 모르지만 우와, 그때 당시에 자기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런 거 발견했다고. 우와. 그래서 기쁜 것도 보여줬어요. 근데 다윈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걸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장님보다도 방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수집품도 어떻게 보관한 거예요? 아까 다윈이 수집광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다윈은 기록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면서 발견한 동식물을 모두 기록하고 또 가능하면 박제를 해서 영국에 있는 지도교수나 학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의 공간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것을 계속할 이유는 없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평생 동안 다윈이 쓴 편지는요, 15,000통이 넘습니다. 저 다윈이 왜 이렇게 귀엽죠? 그 덕후 기질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35년 10월 4일에 긴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윈은 곧바로 항해하는 동안 모았던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곳에서 발견한 표본을 정리하다가 수천 년간 믿어온 기독교의 세계관을 뒤흔들 이 위험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럼 다윈의 의심이 처음 시작된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갈라파고스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것만 보고 알아요? 너 어떻게 알았지?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곳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생물과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대체 다윈은 여기서 뭘 보고 뭘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윈에게 큰 고민을 가져다 준 것이 있어요. 바로 핀치라고 불리는 새였습니다. 핀치. 아, 핀치. 참새가 생겼네. 첫 번째는 큰 땅 핀치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단단한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고 짧은 부리로 힘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땅 핀치의 몸무게는 33g밖에 되지 않지만 부리로 먹이를 물거나 쪼는 힘은 몸집에 대비했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320배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몸집에 대비했을 때입니다. 그 작은 새가 굉장히 큰 힘을 이 부리로 낸다는 것이죠. 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두 번째 핀치새는 작은 땅 핀치입니다. 이 핀치새는요, 큰 땅 핀치새가 작은 씨앗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부리가 발달된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인장 핀치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금속이네 불이. 선인장 핀치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파먹거나 선인장의 씨앗을 먹으려면은 부리가 뾰족해야 되겠죠. 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장 핀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새입니다. 거의 뭐 메탈이야 메탈. 다윈은 처음에 부리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새들이 한 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윈이 가져온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유명한 조류학자가 있었어요. 그 조류학자 이름이 존 굴드인데요. 그 존 굴드가 이 수많은 새들이 모두 핀치, 하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윈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진화론입니다. 와. 교수님, 근데 이게 핀치새만으로 이런 진화론을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윈이? 네,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기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의 모습은 목이 길죠. 네. 그런데 사실 기린이 처음부터 목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짧은 목을 가진 기린도 있고 긴 목을 가진 기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이 긴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유리한 유전인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진화 이론, 바로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자연 선택의 증거로 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수천만 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발가락이 있네. 맞네. 그러네. 손가락 같아. 기원전 약 5,800만 년 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조상인 하이라코테리움의 화석입니다. 화석에서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죠? 발가락이 4개입니다. 와, 원래 발가락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말이 생겼을 때는 말발굽의 발가락 수가 4개였다가 3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와, 다 같은 말인데.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이라코테리움으로부터 마치 나뭇가지가 뻗듯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같은 시기, 동시기에 어떤 말들이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뭐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말들이 여러 종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에게 필요한 특성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온다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피터 씨, 다윈도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다윈이 메모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 한 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나무 가지처럼 한눈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35년 10월에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핀치새가 한 종류라는 답변을 받은 게 1837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후에도 다윈은 바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11월 22일에 약 20년 만에 진화론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인류의 사상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의 기원입니다. 아, 그럼 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 기원이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댁들의 주장에 따르면 댁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았을 것 아니죠.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방 매긴 느낌인데 진화론 쪽에서 진화론이 점점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뭐 네, 더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닥스훈트의 품종 개량 전후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더 짧아지고 얼굴과 몸이 더 길어진 게 보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졌고 각종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마지막 사진은 허그인데요. 허그는 허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눈과 납작한 코가 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호흡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면서 숨이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다윈 진화론을 두고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동물이라면 인간을 동물처럼 품종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다윈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프랜시스 콜튼입니다. 프랜시스 콜튼은 다윈의 친척이에요. 와, 다윈의 외사촌입니다. 그렇구나. 콜튼은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읽고 인간의 재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의 교배를 인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낳은 돌연변이인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이 왜 위험한 발상인 것일까요? 뭐 열등한 다른 거는 없어지거나 도태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가난, 범죄, 인종, 장애 등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까 그 강아지들처럼 인간을 개량시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피터 씨, 이게 우생학을 보고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다윈은 그 우생학 책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되게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근데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윈이. 그 이후에 우생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그 학문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우생학 얘기할 때 다윈하고 진화론 얘기도 같이 하니까 다윈은 진짜 무덤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사람이 네, 과학적.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었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우생학 위험한 발상을 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은가요? 뭔가 꽤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바로 그 혹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영국은 사실 우생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 있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실업, unemployment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그럴 만큼 일자리를 잃고 가난에 처하고 극빈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의 주택 사정은 좋지가 않으니까 빈민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통제 방법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사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법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던 우생학이 영국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빈부격차, 사회 혼란 이런 걸 해결할 혹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전역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되찾고 하기 위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각종 범죄나 매춘이나 알코올 중독, 전염성 질병 같은 사회 문제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870년대 경기 침체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미국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빈민과 불황자, 범죄자들을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회의 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더 주크 사건입니다. 에더 주크 사건. 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미국인들에게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크라고 하는 한 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덕데일은 복역 중이던 주크의 혈연 관계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크의 혈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상인 에더 주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은 18세기의 유명한 여성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에더 주크의 후손은 100여 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주크를 포함한 69%가 무려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아,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연구를 덕데일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낸 것이죠. 이후 덕데일은 1875년 미국 교도소 협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후인 1877년에는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크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천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 환산하면 26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크가는 완전 그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거네요. 낙인 찍힌 거죠.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가문, 주크가 이렇게 덕데일의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유전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거가 없죠. 네. 물론 덕데일도 유전이 범죄 원인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유전적 소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덕데일이 달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를 통제할 뭔가의 강력한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생학이 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 당시 우생학이 확산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유전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좋은 유전자를 그 반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히틀러의 아기 공장처럼 미국 오네케랑 지역에서 한 사이비 집단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58명의 아이를 만들었대요. 교수님, 우생학이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친 게 또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생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데는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1910년에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메리 해리먼의 지원으로 미국인의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우생학을 전파하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왕 존 록펠러라든가 록펠러 재단을 만든 사람이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록펠러랑 카네기도 우생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처음 알았다 진짜. 그리고 우생학을 옹호하는 자본가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재벌 듀퐁, 또 금융 재벌인 JP 모건, 이런 가문들 역시 우생학 단체의 주요 자금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도? 그런데 재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일까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충격적이네. 인간의 활동을 비용의 측면, 이익의 측면, 뭐가 더 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 근데 당시 미국에서 우생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주요 대학의 총장들도 어떤 한때 우생학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생학의 지지자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맞나? 아니, 본인이 되게 불편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대성공하시고 우리 기억 속에 되게 좁게 기억하고. 맞아요. 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뇌망염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에 걸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랬던 헬렌 켈러가 우생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삶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 지성, 능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열등하고 기형이며 마비되고 생각할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부정적인 발상인데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 의견이. 네. 이것은 헬렌 켈러가 1915년 12월에 한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술을 거부해서 기형의 아이를 죽게 한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 의사를 옹호하면서 그 기형아는 살 가치가 없고 그 아이를 옹호하는 것은 비겁한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헬렌 켈러가? 네. 이거 더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맞아.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 맞아요. 네. 본인이 장애인이고 장애 인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조차도 1915년의 이 시기에는 우생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되게 모순적이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헬렌 켈러도 우생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던 퍼져 거네요, 있었다라는 우생학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벌들, 정치인,
학자들,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야망, 욕심 이런 것이 자꾸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 논리를 내세워서 우생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 법제화가 필요하구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이 바로 결혼금지법, 혼인금지법과 이민제한법입니다. 혼인금지법을 했어요? 먼저 살펴볼 법안은 혼인금지법인데요. 이게 어떤 법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애를 마음대로 낳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금지니까 결혼도 안 되죠. 하지 말아라는 거죠. 누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기준에서 미달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월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금지하자라는 법입니다. 기준 누가 정해요? 그 기준 누가 정해요? 그렇죠. 이 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 이상자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었고, 그 밖에도 유전적 질병이 있거나 습관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그거를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반응은 뭐. 근데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못하게 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1911년에 미국에서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프랭크 타우시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로 당시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유형의 범죄자와 극빈자는 그들 종자만을 퍼뜨리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는 이런 기생충을 유지, 보호하는 부담을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지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이때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우생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밈처럼 이런 상황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다 뭐든 법이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럼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는 거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재만 있는 거예요, 네. 생활에 대해서? 네, 앞으로의 제재만 있게. 와, 오늘 영국은 운 좋게 조금 빠져나가는데 미국이 네, 법을 완전 만들지 않았군요. 흑역사인데요. 미국이 지금 절정을 찍고 있네. 네, 그래서 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우생학 엽서 같은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크리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Eugenic Certificate, 우생학 증명서라고 써 있고요. This guarantees that I have examined the sender of this card and find a perfect physical and mental balance and unusually strong eugenic love possibilities, well fitted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future welfare of the race. 와. 이거 카드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은 되나 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에게서 이런 카드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물건이야? 그렇죠. 내가 물건인가.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우생학 증명서가 결혼의 건전함과 행복을 보장해준다, 이런 생각이 유행했던 것이다라는 한 단면을 이 사료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금지법도 이런 사람들은 혼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아이고. 이후에 미국은 우생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1924년 7월 1일에 이번에는 이민제한법을 시행합니다. 이민제한법의 주요 골자는 이민자 수를 1년에 15만 명으로 제한하고 국적별로 이민자를 2%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보다 열등한 인종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의 2%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민법의 기준을 훨씬 높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민자라는 나라였던 미국이지만 당시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파업도 이어지고 하니까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혼란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법이 큰 반발 없이 제정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무슨 반발도 안 하네. 하지만 미국이 법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우생학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생학을 또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우생학을 장려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어떤 식으로였을까요? 미국은 우생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건강한 가족 경진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뽑았습니다. 소름 끼쳐. 당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화 같아. 곧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신체적 장애나 유전병이 당연히 없어야 됐습니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고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하는 항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화 같아. 무슨 영화 소재 같아. 그러니까 SF 영화 같은. 네, 이런 건강한 가족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하고 3시간 동안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의 어떤 진도가 뒤처지는 아이들을 찾아내야지 그 아이들에게 보충적인 학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된 테스트였고, 그래서 1920년대만 해도 지적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 자료로 사실 널리 사용이 됐고, 오늘날에는 EQ 같은 감성 지수 이런 개념도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 씨 또 궁금한 게 그 아까 가족 경진대회 우승하면 뭐 상품이 있어요? 일단 그 지역 신문에 사진 실리고 그리고 뭐 당신은 훌륭한 그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탈락 가족은 우유 많이 드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우유.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도 좀 참가해 주세요. 권유하기도 하고. 네, 네. 그 우량아 선발 대회도 엄밀히 따지면 슈퍼주니어 선발대. 그렇죠. 슈퍼주니어. 네, 그런 슈퍼주니어 선발하는 거, 그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 보여주고 이런 유전자가 뛰어나다 이런 거였죠, 솔직히. 금년도 우량아 표창식이 5월 15일 덕수궁 뒷뜰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우량아 표창을 받은 어린이의 어머니들은 손님들의 축사를 들으며 기쁨에 벅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생학에 대해서 긍정적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던 이때 미국은 우생학 장려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실행합니다. 바로 미국 우생학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강제 불임 수술, 일명 단종법입니다. 와, 이거는 아, 이건 좀 제일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불임 수술을 그러니까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법들을 다 지금 반응 보면 다 가만- 받아들이거든요. 이번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단종법에 대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번에는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단종법이 통과된 것은 1907년에 인디애나주였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이르자 28개 주에서 단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8개 주요? 그럼 반 이상의 주에서 한 거네요? 그리고 붉은색 부분도 보이시지요? 이 7개 지역도 입법 발의 후에 의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적인 흐름은 단종법 제정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금 그어진 쪽만 빼고. 네, 이렇듯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종법이 시작되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성범죄자, 성매매 여성, 강력범죄자, 불황자,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불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종 그 이유만으로. 네. 와, 미국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 근데 이 단종법이 이렇게 확 확산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는 단종법은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미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바로 캐리 벅 사건입니다. 자,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모녀 관계입니다. 네, 어머나 닮았다. 닮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딸 캐리 벅이고요. 오른쪽이 엄마인 완전 딸이다, 엠마 누가 벅입니다. 닮았죠. 1906년에 정신연령이 8살이라고 판명이 된 지적장애를 가진 엠마가 캐리 벅을 출산을 했습니다. 딸. 근데 엠마는 이제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다가 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엠마가 지적장애인 시설에 수용이 되면서 캐리 벅은 엄마 품을 떠나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간 곳에 양부모의 조카가 17살이 된 캐리 벅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부모가 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캐리 벅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시설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설에서 캐리 벅이 이제 낳은 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캐리 벅의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지적 장애로 몰린 캐리 벅도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을까요? 캐리 벅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지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발. 범죄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전응함 때문에 굶주리게 하는 대신에 명백히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 지적장애는 3대로 족하다. 에? 네,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판결문이죠. 판사가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부적적이네. 대법원이 믿을 만한, 지금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인데.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안 믿겨. 저도 진짜 안 충격적이에요. 어울려요. 너무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입니다.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죠?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자, 1927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캐리 벅이니까 원고 패소면 캐리 벅이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캐리 벅도 단종법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캐리 벅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고 1974년 폐지될 때까지 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아유. 이처럼 우생학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차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으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생학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들이 네, 1920년대 말 29년이 되면 대공황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유전적인 뭐 지적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공황이 닥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마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공동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또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환경, 실업에 처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또 30년대에서 조금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우생학을 선전도구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히틀러의 아기 공작, 레벤스보른, 그리고 히틀러의 의사라 불리는 맹겔레가 자행한 각종 인체 실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짝 꼽힌 우생학이 독일에서 최악의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이런 나치 독일의 파국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꿈꿨던 우생학이 얼마나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이론에 있어서는 1950년대가 되면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전학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게 우생학이거든요. 그리고 우생학은 점차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급속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우생학은 이렇게 끝이 났고 세계사 속에서 우생학은 끔찍한 사이비 과학의 역사로 기억이 되고 금지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19세기, 20세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우생학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생학이 사라졌을까요? 우생학이라는 단어만 사라졌을 뿐 능력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하는 능력 만능주의, 금수저, 흑수저로 등급을 나누는 발상, 또 우생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론이 유행어를 넘어서 이제 현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생학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단어 뒤에 숨은 비윤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우열을 가리고 줄 세우기를 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단어로 포장되더라도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두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재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수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좀 말도 너무 안 많죠. 되는 그죠.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나치는 유대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문명 국가인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세기 당시에 독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예, 요셉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Diesen Kampf mit wild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bö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Ein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딱 좌중을 느낌이, 딱 그쵸. 사로잡는. 그쵸.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쵸,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였을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뭐야? 영화였죠.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같아요.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자기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나치의 선전 영화로 잘 알려진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본인을 찬양하는 영화를 영화죠. 만든 거네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로 레니 리펜슈탈인데요. 영화사에 남는 인물이죠. 물론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한 내용인데 30여 개의 카메라와 그리고 아주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비행기를 탄 히틀러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종의 현대적 메시아죠. 그런 히틀러밖에 안 보이네 내리는 게 장면이. 독일을 구원해줄 신이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침투될 것 세뇌가 같긴 해요. 되는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화는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선동성이 그 이전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나오죠. 사람인 꼭 것 나오죠. 같아요. 네. 이후에 göring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최종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 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정패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처형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대참사를 만든 나치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이 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에 소련군은 결국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이죠. 이때 히틀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또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죠. 네. 배우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죠. 저희 그 약혼녀와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공간 자살. 히틀러는 폐허로 변한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에바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그 늘 거창했던 행적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죠, 그죠? 그가 뭐 실제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서방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